정부가 14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섭니다. 내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려서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국내 의사 수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또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취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수만 늘려서 뭐 하냐며 의학 교육이나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현재 연락이 두절돼서 경찰이 수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이 오후 5시 17분쯤에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고한 내용이 한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이 전화기가 꺼져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오늘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내일 일정도 취소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박 시장의 이 휴대전화 기록을 지금 경찰이 추적 중인데 이 성북동 부근에서 이 신호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만 속보가 들어온 상황이고 현재는 경찰이 계속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별일 없이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만났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발표된 게 있나요? 오전 10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최근에 북한 동향에 대한 분석 공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서 실장은 특히 비건 부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좀 평가를 했고요. 이런 노력을 지속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비건 부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국가나 한미 동맹,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다라는 것을 서 실장이 강조했고 소통을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걸 좀 조속히 마무리하자라는데 두 사람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오늘 접견에서 우리가 좀 궁금했던 것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무관한 남북협력 사업, 이걸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이 관련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죠, 비건 부장관은? 네,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NN에서 북한 이제 월요리, 평양 월요리 지역에서 핵시설 가동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저녁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하필이면 또 비건 부장관 와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뭐 연관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자, 북한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북한은 아직까지는 입장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아침에 보통 그 통신이나 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 북미 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지난 7일에 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명의로 담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CNN이 보도한 내용은 이 위성 사진을 근거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한 민간 위성 업체가 사진을 하나 확보를 했는데 이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가 분석을 해보니 이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계속 개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이게 사실과 좀 다르다는 입장을 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고요, 비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 해당 내용 검토해 봤는데 그 지역 시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연구 시설이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네,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이제 아마 그거를 이제 좀 보도를 CNN의 보도를 이제 뒷받침해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은 사실 이제 북한이 어디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월요리 지역 이거는 아마도
좀 알려져 있기는 알려져 있거든요. 아는 네. 사람들은 아는 곳이기는 한데 네, 마침 딱 요때 나와서 좀 절묘한 타이밍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요. 자, 부동산 이야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세제 대책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뭐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당정청이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네. 긴급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뭐 세제 대책 관련해서 보면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네. 최고 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오, 6%. 이게 좀 유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이 3.2%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배가 오른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대책에서 예고한 4% 기준으로 봐도 좀 파격적이다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저항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네. 애초 당정이 최고 세율을 4.5%, 네네. 5%, 6%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6%가 낫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찔끔찔끔 하나씩 잽을 날렸는데 내성만 네. 강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방 그렇습니다. 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거를 내일 네. 뭐 당장 입법 절차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이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아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말로만 해왔는데 이제 정말 실력으로 힘으로 좀 보여주겠다. 실천은 보여주겠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청주집도 가계약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집도 내놨는데 바로 매매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어제 오후에 바로 네.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매물이 나오자마자 서로 사겠다. 그렇게 그래요? 이미 좀 알려져서 그런지 매수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이구. 뭐 구체적인 매각 대금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게 시세 수준에서 팔린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 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 46제곱미터예요. 이 청와대는 13.8평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네네. 이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이 지난해 10월에 마지막 거래가 있었는데 그게 10억 원이었고 이 최근 시세는 한 11억 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서 이 청주 아파트도 가계약이긴 하지만 이미 처분이 된 상태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노 실장은 무주택자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집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가 그렇죠. 크게 달라지는데 네. 이 만약에 이 반포 아파트를 먼저 팔았다면은 거의 양도세만 4억 원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서 약 5천만 원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절세네요. 세테크인데요. 뭐 그걸 노리고 하진 않았을 것 네. 같은데요. 그걸 노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됐습니다. 어느 것도 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어느 네. 것도 노리지 않다가 적다가 말인 것 같네요. 자, 국회의장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 네, 뭐 그러니까 일단은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뭐 네. 예, 23억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일어난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네. 경실련이 좀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경제정의 실천 연합이 그러니까 그저께 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 180명의 주택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박병석 의장도 서울과 대전에 각각 한 채씩, 그러니까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발표 직후 박병석 의장이 해명 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울 집은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전 집을 그래서 처분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실련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경실련이 다시 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전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각이 아닌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서울집도 박 의장의 해명과 달리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대전집은 잘 팔리지가 않아서 아들에게 물려줬을 뿐 증여세를 다 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들의 증여한 집을 월세라고 표현한 것은 지역구 방문 때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월 30만 원 정도를 관리비 명목으로 아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라고 얘기했다라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게 어제 이 경실련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국회 기자들이 그 경실련을 담당하진 않아서 쓰진 않는데 복도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24억이 올랐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요. 막 13억 다들 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 국회의장실 비서관이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설명을 좀 하겠다고 사실은 비서관인지 몰랐습니다. 명함을 주고 설명을 하고
거의 상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그만큼 좀 여론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집은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라는 심정 때문에 팔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을 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꼼수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모두 사실은 충청도 쪽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쪽에서 지역구가 있죠. 있고. 근데 굳이 충청도에 있는 집들을 처분을 하고 서울 집을 남겨놓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뭐 서울 집이 똘똘하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지역에 지역구민들이 많이 보는 게 지역에 집이 있느냐 그리고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느냐 이것까지 굉장히 본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집을 팔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구를 어느 정도는 좀 희생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말고 이제는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야권에서는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 김 장관을 해임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해임 건의안이라는 거는 뭐 발의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통과 가능성이 없고, 실제 또 만약에 통과가 뭐 만에 하나 되더라도 이게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건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의 뜻에 달린 상황이라서 뭐 그냥 약간 정치적인 구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당 내에서 조금 특이한 기류도 있는데, 이 통합당이 이 김현미 장관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영민 실장이나 뭐 박병석 의장을 거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희숙 의원은 어제 이 관련 특위를 했는데 거기서 이 노영민 실장이나 문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노 실장 그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건 알아서 할 문제다, 사유재산이니까. 그리고 또 이 뭐 다만 정책 실패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맞습니다. 이게 이 경실련이 사실은 민주당을 아주 집중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민주당이 이 총선 전에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다. 2년 안에 처분하기로 그렇죠. 했죠. 근데 통합당은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실제 이 가지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41명이거든요. 통합당은 총 의원수가 더 적으니까 103명이니까. 여당은 43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더 비율로 높고, 따지면. 그리고 또 부동산 액수도 이 민주당이 한 9.5억 원 수준인데 통합당은 거의 20억 원 수준입니다. 우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역풍이 불 수 있고, 또 통합당은 사실은 뭐 그런 입장 자체에도 반대죠. 뭐 주택을 뭐 처분해야 된다 그런 입장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정리를 하고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뭐 민심의 그 화살은 통합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김부겸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의원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 관련한 얘기를 뭐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면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 싶은데요. 관련 질문이 나와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치권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은 적어도 3개월 이내 부동산 관련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 조치를 좀 해야 된다, 따라주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데 시장에서의 효과는 작은 문제를 원천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입장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 전대 출마했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도 책임 얘기했지만은 꽃가마 타는 당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젓는 책임 당대표가 되겠다. 꽃가마 타는 당대표는 뭐 이낙연 의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번 전대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 당대표를 뽑는 전대다.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면서 좀 차별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은 일단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글쎄 이게 떠오르는 좀 그렇고요. 뜻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글쎄요, 법무부 내부에 나왔던 그 문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자신의 SNS에 올려서 좀 논란이 됐다 삭제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통합당에서는 이게 이제 제2의 국정농단이다,
법무부 농단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금만 어제 일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이게 최강욱 대표가 어젯밤 10시쯤에 자기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문자 형태의 글입니다. 그 네네. 내용이 법상 지위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다. 뭐 현재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공지 문자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알림은 이미 오후 7시 50분쯤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언론에 공식 배포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좀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나왔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없이 되게 짤막했는데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짧게 아주 건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최 대표가 사전에 법무부의 가안을 입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 법무부의 가안에서조차도 이 최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있는 수명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게 수명자가 무슨 뜻이죠? 이 수명자가 이 뭐 한자대로 하자면은 받을 수의 이제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사람으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최 대표가 작성을 하는데도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가안에도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이게 없고 수명자란 말이 그러니까는 그 군법 회의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다라고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사실은 군 법무관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최강욱 대표가 작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통합당은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맹공을 네네. 퍼부었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뭐 지금은 최서연으로 개명을 했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가안을 권한이 없는 최 대표가 얻은 것이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 원희룡 제주지사도 막 나섰는데 이 최순실이 봐줬다는 보도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네네. 연설문을 최순실이 이렇게 검토해줬다라는 보도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었다. 이 추 장관의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 대표와 공유했다면 이건 더 나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또 다른 어디서 들은 거라고 네. 누구한테 들었냐고도 얘기를 했죠. 예, 그 최민희 전 네.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자기가 옮겨서 이렇게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법무부와 교감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쓴 것이라면 왜 삭제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랑 교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국토위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법사위 소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교감이 된 거라면 네. 왜 내가 굳이 삭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교감하고 계획해서 올린 네. 거라면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이 팀을 짜서 윤석열 몰아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이라면 내가 그 계획대로 움직인 거라면 왜 삭제를 했겠느냐 이렇게 말을 아니 하고 있는 교감이 겁니다.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기가 그 나오는 부분은 문제죠. 부분인데 최민희 전 네. 의원은 반응이 없고요. 그에 대해서. 네, 최민희 전 의원은 뭐 별도의 반응을 뭐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보고 있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뭐 여기 뭐 최강욱 대표의 뭐 그런 논란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는 뭐 굳이 그렇죠. 다른 당이죠. 네. 그렇군요. 또 근데 뭐 이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통합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세를 펼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저 여당 의원 한 명 이 통화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도 문자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안하고 그다음에 진짜 발표된 안하고 두 가지 안이 네. 어쨌든 법무부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유출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서 뭐 이 단체 방이나 아니면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뭐 얻은 게 아니겠느냐. 그게 퍼진 상황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 올리고 그게 다시 최강욱 대표가 올린 뭐 이런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만. 그렇군요. 네, 심각하게 보진 않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작성을 했고 그거를 보좌진이 네네. 이제 유출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해서 가안하고 실제 안하고 두 개 다 이제 뭐 다 전송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중에 나온 그러니까 두 번째 게
나가고 가는 안 나갔다 하면서 뭐 판단 미스가 있었다 이런 식의 얘기 좀 사실 하더라고요. 추정해 보면은 이게 아마 기자한테 보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 출입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자들은 굉장히 그 1분 1초를 좀 그렇죠. 다투죠. 다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저기 연락을 해두는데 입장 나오면 빨리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알고 있는 기자들한테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보낸 뒤에 그게 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지위를 수용한 겁니다. 뭐 다른 입장 불명은 없었나요? 네, 근데 이제 수용을 하기는 했으나 이 항의성 내용이 아주 많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입장문에 보면 수용한다라는 표현이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읽어볼 때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 어려워요. 법률 용어를 썼잖아요. 어려워. 근데 왜 어려워요, 이렇게 너무. 했을까? 네. 그러니까 이 형성적 처분이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 이 별다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권한쟁의 심판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지 않는 한 이 장관의 지시가 유효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좀 복잡하게 쓴 것 자체가 그 안에 수용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게 일종의 이 장관에 대한 조금 이 지시에 좀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입장문 중에 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마치 비유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보다 뒤끝이 있으시네요. 근데 법무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의 지위가 그때 수사팀에 있었던 게 바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팀을 생각해서 내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장관의 지위를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군요.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표는 안 내는 상황이겠구나라고 판단을 내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도 해석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사표는 일단은 안 내는 거로 이제 보였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윤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뭐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검찰총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요. 근데 이번 사안이 이렇게 해결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달 말에 또 이 검찰 인사가 있거든요. 아하. 기억하시겠지만은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인사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또 갈등이 있었죠. 관례대로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원하는 뭐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어떤 밀실 같은 데서 만나서 네네. 얘기하는 그런 절차를 하길 원했는데 추 장관이 아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닌데 왜 하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좀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 사실 뭐 한동훈 검사장이나 박찬호 검사장이나 검사나 다 이제 좌천성 인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엔 인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나 반응은 어떨 것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휴전은 됐지만 네. 전쟁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도 깜짝 퀴즈가 나가는데요. 네, 오늘은 박정호 기자가 퀴즈를 내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 도쿄에 이것 전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이것의 왜곡된 역사를 전시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세 글자죠. 오늘 보니까 아사히 신문도 웬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 착취가 이뤄졌던 죽음의 섬이라 불렸던 이곳. 그러니까 한수산 작가의 소설로도 또 류승환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세 글자인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총 5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네, 힌트 좀 드릴까 하는데 오늘 박순봉 기자가 힌트 좀 주시죠. 제가 초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성게알이나 날치알을 이렇게 김에다가 둘러서 하는 걸 이제 구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초밥을 보면 이 섬의 이름이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알려드렸나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부르는지를 그런 모양의 초밥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과 당첨자는 저희가 4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제 정답이 방송 중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원이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강영수 판사를 비롯한 일부 판사들의 신상이 성범죄 송반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불러온 후폭풍, 그리고 한 주 동안 누리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손정우 씨에 대한 이 법원 결정을 놓고 뭐 여성계는 물론이고 지금 뭐 법 쪽에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까지 외신도 좀 다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게 범죄인 인도 송환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형사사법 주권,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하는 거고. 네. 그럼 그게 그냥 뭐 다이렉트로 그냥 뭐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연방 법무부가 미국 국무성이라는 외교부하고 똑같죠. 그 외교부 장관의 명의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에게 명의를 보내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송환 명령을 통해서 이제 고등법원 재판을 받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여러 어떤 사례를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이거는 아예 법에서 절대적으로 인도 거절 사유가 되는 것이고, 네네. 정치범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절대적 인도 금지 사유가 되고, 나머지의 임의적 뭐 인도 거절 사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좀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그 개인의 신상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점으로는 사실 범죄인 인도가 뭐 허가가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 미국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확인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보니, 저는 제일 처음에 미국 연방 법무부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조금 고민을 네네. 했어요. 실망했다는 단어가 frustration 같으면 네네. 지금 다음부터는 이거 자칫 범죄인 송환이 전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했는데, 네네. 다행히 뭐 disappoint,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법무부하고 연방 법무부 사이의 어떤 관계가 조금 더 잘 발전될 수 있고,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거는 뭐 강 판사님께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지적했다시피 범죄의 억제와 예방 그리고 국제적인 형사사법의 정의가 다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미국 법무부가 다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가능할까요? 뭐 그거야 뭐 어차피 미국 연방 법무부의 생각일 건데, 두 네네. 가지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청구 취지를 바꾸어서 그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청구 취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아예 범죄를 새롭게, 지금은 웰컴 투 비디오라는 것밖에 네네. 없었는데 이건 정말 가정입니다. 손 씨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다든가, 지금 손 씨가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또는 이렇게 다른 도로 보냈는 이런 네네. 어떤 이용했는 거지, 제작죄는 사실상 처벌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사실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그거는 전혀 지금까지 새로운 거네요. 새로운 범죄니까 네. 가능한데, 모르겠습니다. 막 과연 한번 요청했는데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외교적 관례와 지금까지의 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보면 미국에서 다시 청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이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송영길 의원이 이 손정우 씨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제 관련돼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이게 단심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거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소급 적용은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똑같이 어차피 음. 범죄인 인도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신에 관련된 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뭐 소급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 어떤 특정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은 전체 사건 앞으로 진행되는 네네. 모든 사건에 적용돼야 되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봤을 때 사실 법무부가 한번 보니까 이건 행정심판 전치주의 같이 법무부가 한번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 올라가는 거니까 고등법원 재판이 항고적 성격 그 법무부의 결정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성격인데 네. 보통 우리가 판사를 이야기할 때는 저치라고 얘기를 하고 네. 대법관을 이야기할 때는 저스티스라고 저스티스. 얘기하는 게 대법원에 있는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은 사실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분들이세요. 대통령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은 아니더라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재판관, 네, 판사들이기 있다. 때문에 저는 대법원의 국민들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넓혀야 된다. 그게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의 보장 아니냐라고 본다면 당연히 저는 뭐 지금 단심보다는 재심 그러니까 한 번 더 대법원에 한번 확인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바꿔도 제가 오프닝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 이 지금 이제 판결을 내린 강영수 판사 그리고 일부 판사들의 신상이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이 디지털 교도소가 일단 뭔가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게 사회의 발전에 가장 늦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쵸. 사실 기업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사회에 대응한다면 그 다음이 이제 공무원 집단이고 그 다음이 이제 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좌절감 사실 국민들은 딱 한 가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아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손정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정부는 조금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시민운동 형태로 사실 신상 공개가 안 되는 사람을 그 시민들이 찾아서 이 사이트에 올리고 이 사이트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이트에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형법상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어떤 시민운동으로서 이런 어떤 범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네.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예훼손의 위험도 있고 사실은 무고한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거잖아요. 분명히 열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장려를 해야 네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장려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을 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 변호사 집단들이 있으니까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나쁜 네, 사람이라 할지도 사실이면은. 나쁜 사람 말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고 다만 310조에 따라서 그것이 진실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도와주는 거죠.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자칫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운동이 개인의 신상을 알아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의 개선 문제, 네. 국민의 인식 문제 이런 거를 이 시민단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이 결국 정부나 국회에 좀 이렇게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된 시민사회의 운동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강영수 판사 같은 경우 네네. 그리고 다른 판사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 지금 저 고등법원 20부죠. 네네. 20부 이제 지금 재판을 낸 손정우 이제 재판을 23쪽의 결정문이 있는데 사실 총론적인 입장은 굉장히 오르신 말씀만 하셨어요. 다만 네. 강론에서 손정우를 보내지 않고 그 손정우의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것이 형량이 가능한 곳에 보내는 것이 취재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어떤 강론적인 문제에서 국민과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결정문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법관의 어떤 양심과 어떤 그 법에 따라서 하는 판결이 우리 직접적인 침해하는 침해가 거니까. 되는 거니까 네. 분명히 생각이 다른 국민들이 정말
지금 다 청원을 하고 있는 그 네네. 국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담겨질 수 있고 저도 뭐 강 판사님한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런 일로 굳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거는 조금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좀 예, 부적절할 좀 수 그런 있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을 공격을 한다기보다 이제 이 판결 자체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예. 원성이 거기에 포함된 거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좀 짧아서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7시 정각에 승재현 위원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들으시겠습니다.